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입니다. 지은이는 정세연,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저자는 음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치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입니다. 여기서 식치란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 약이 아닌 음식 고유의 효능을 활용해 병의 원인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기름진 음식과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악화시켜 자주 병원을 드나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폐렴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약이 아닌 캐모마일 차를 처방받고 일주일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몸의 자생력과 음식이 지닌 힘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은 당장 약으로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재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재발이 반복되면 만성 염증으로 발전해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지요. 식치는 이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어디에 어떤 음식이 좋더라가 아닌 나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음식을 찾고 치료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염증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 해방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을 상부와 하부, 팔과 다리로 분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알아보고 이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치 처방법과 27가지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내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식치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염증의 비밀.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염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이란 단어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인데 라틴어의 불을 지르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고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진단학에서 염증의 임상적 4대 징후로 꼽는 것이 바로 발적, 붓기, 통증, 열감입니다. 여기에 기능 저하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례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피부나 눈에 생기는 염증일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따갑고 아프지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도 날 겁니다.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어떨까요?
충혈되고 붓거나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 역시 몸속 염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도 점막에 빨갛게 염증이 있어 느껴지는 증상 중 하나지요.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방귀가 나와서 민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 찾아와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귀는 장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 현상이기에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 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가스는 대부분 장 속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데 앞서 언급한 항생제, 술, 담배를 자주 접하는 습관과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는 뱃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수 없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장 신경이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더불어 통증이나 배변의 문제가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관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관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은 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운동성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 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즉, 잘 안 움직이게 되지요. 이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공복에 찬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복의 찬물은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신경 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암이나 치매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자율신경의 리듬을 잘 챙긴다면 더 좋겠지요.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내 몸을 가장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테니 말입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의식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의식을 하면 빨리 또는 천천히, 깊게 또는 얕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며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시킨다고 했지요.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평소대로 자연 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3.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4.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 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좀 더 편안하게 호흡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꿀벌 호흡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이완을 돕는 호흡법이므로 부교감신경 우세형인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꿀벌 호흡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리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 테크닉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 만성 스트레스로 발전하고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병이 깊어집니다. 만성 피로와 만성 염증도 동반하게 되지요. 이 상태에 다다르면 꿀벌 호흡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수시로 호흡하며 신경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는 걸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 지방이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 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증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부가 녹듯 내장 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가 좀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피부 껍질 바로 밑에 피하 지방, 그 밑에 근육층을 지나 복강 내로 들어가면 내장 사이사이에 내장 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3단 케이크 같은 모양이지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만성 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살에 어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복부 CT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여러분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진단법인데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잡히는 뱃살의 두께가 약 2cm 이상이면 피하 지방 위주로 뱃살이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 지방은 근육 밑에 있어 손가락으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허리 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허리 둘레는 기준치 이상인데 뱃살이 딱딱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은 잉여 칼로리가 내장 지방 위주로 쌓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라도 내장 지방 유형이 대부분이고요. 여성이라면 왕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해 아랫배나 허벅지, 엉덩이 쪽에 피하 지방이 쌓이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식생활에 따라 그리고 왕경 후라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함께 있는 혼합형이 많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물 디톡스. 1. 갈증이 나기 전에 물 마시기.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서 세포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실 다녀온 후 물 마시기. 비워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물도 소화 흡수가 안 될 수 있으니 화장실을 다녀온 뒤 복압이 낮아졌을 때에는 꼭 수분 섭취를 챙겨주세요. 3. 물을 차처럼 마시기.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차처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는 똑같은데 수분량만 증가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맥이 약하거나 느리게 뛰는 사람, 즉 저혈압이거나 혈액순환이 느린 사람은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물 대신 차 마시기는 NO. 모든 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녹차나 홍차, 커피에는 이뇨 성분이 있습니다.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물 대신 차를 마실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신 만큼 수분을 추가로 섭취해야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5.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NO. 차가운 물은 위장으로의 혈류를 떨어뜨려서 물이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온 정도의 물이 흡수율도 좋고 몸에 가장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 하루를 음양탕 한 잔으로 시작하기. 음양탕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만든 순환하는 물을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탈수가 가장 많이 진행된 때가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인데요. 이때 음양탕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잠자고 있던 위장관을 깨우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탈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7. 갈증이 심할 때는 맹물 마시지 않기.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수분과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갈증이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중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떨어진 전해질 농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 보상기전으로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탈수가 되는 자발적 탈수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는 물 한 컵 240ml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2분의 1 작은 숟가락을 추가해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들어 먹어야 탈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는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는 오랜 시간 천연 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 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적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